여러분, 최근에 고속버스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터미널, 직원들도 도망쳤습니다. 한 달 매출이 단돈 83만 원이었거든요. 38년을 버틴 터미널이 그렇게 문을 닫았고 지금 전국 161곳이 똑같은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건 버스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게 타온 KTX 표값 뒤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터미널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끊긴 버스가 결국 부모님이 병원 가실 때 타시던 그 버스니까요. 한 달 매출 83만 원, 정확히는 83만 6,336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식당 하루 매출이 아니라 38년 동안 서울의 한쪽을 지켜온 상봉터미널의 마지막 한 달 전체 수입이었습니다. 1985년에 문을 열고 명절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그곳이 2023년 11월 31일에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83만 원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이 하루에 버는 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한 달 내내 터미널 전체가 벌었다는 겁니다. 폐업 직전 하루 평균 이용객은 단 26명이었습니다. 그 넓은 대합실에 하루 종일 26명. 직원들이 먼저 떠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봉터미널 한 곳이 운이 나빴던 거 아니야? 그런데 숫자를 보면 그렇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전국 버스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지금은 283곳으로 줄었습니다. 6년 사이에 43곳이 사라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남아있는 283곳 가운데 161곳이,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곳이 하루 이용객 500명도 안 되는 폐업 위기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게 시골 작은 터미널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구 90만이 넘는 대도시 성남에서도 유일한 종합터미널이 2023년에 한 번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2025년에 다시 열긴 했지만 이용객은 하루 6,700명에서 3,500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한때 줄을 서서 표를 끊던 곳들이 이렇게 하나둘 유령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게 버스가 낡거나 사람들이 변덕을 부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명절이면 표 한 장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이 거대한 산업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시계를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0년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됩니다. 그 전까지 꼬박 15시간 걸리던 길이 단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고속버스는 곧 전국을 잇는 동맥이 됐습니다. 명절이면 터미널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표 한 장 구하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고속버스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든든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맥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2004년 KTX, 2016년 SRT가 차례로 개통하면서 빠른 철도가 버스가 나르던 사람들을 조금씩 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 해 3,240만 명이 타던 고속버스는 어느새 2,180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전국을 잇던 동맥이 한 칸 한 칸 유령 노선으로 바뀌어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코로나, 똑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말입니다. 철도는 코로나 이전의 99.7%까지 거의 완전히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는 70%에서 멈춰섰습니다. 같은 충격을 맞았는데 한쪽은 일어섰고 한쪽은 주저앉은 겁니다. 왜 유독 고속버스만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KTX가 더 빨라서?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 그 안에 진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 지금부터가 진짜 범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 표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무려 2011년 12월 이후로 14년째 단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14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반쯤 바뀌는 시간입니다. 같은 14년 동안 우리 주변 물가는 어땠을까요? 장바구니 물가가 27% 오를 때 KTX 표값은 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128% 뛰는 동안에도, 전기요금이 182% 치솟는 동안에도 KTX 표값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다른 시계는 다 가는데
KTX 요금만 멈춘 시계인 셈입니다. 문제는 그 옆에서 고속버스 요금은 21%, 비행기 요금은 23% 올랐다는 겁니다. 버스는 야금야금 올랐는데 KTX만 묶여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에서 부산, 버스로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KTX로 가면 2시간 30분입니다. 시간은 버스가 1.5배 더 걸리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 표값과 KTX 표값 차이는 10,000원 안팎으로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시간도 느린데 가격 메리트마저 사라진 겁니다. 손님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이 적자가 났을 때 두 선수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 고속버스 회사는 노선에서 적자가 나면 그냥 폐업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누적 부채가 22조 원,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 11억 원을 안고도 적자가 나면 국가가 뒤에서 떠받쳐줍니다. 한 선수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다른 선수는 국가가 등을 떠밀어주는 운동장. 이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만의 사정인가 싶어 해외를 봤습니다. 우리 KTX 요금을 100이라고 치면 일본 신칸센은 148, 프랑스 TGV는 234, 독일 ICE는 305입니다. 한국 고속철 요금이 해외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인 거죠. 누군가에겐 고마운 일이지만 그 싼 표값을 떠받치는 구조가 옆에 있던 버스 산업의 등을 떠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요금만이 범인이라면 차라리 단순한데 그 밑에는 더 근본적인 두 개의 층이 깔려 있거든요. 첫 번째 층은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버스를 탈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003 영상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요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갈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었죠. 친척도 지인도 하나둘 떠나고 명절에도 내려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집이 늘면서 다 같이 버스 타고 어디 가던 풍경 자체가 옅어졌습니다. 버스가 비싸서 안 타는 게 아니라 갈 곳과 갈 사람이 함께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 층은 버스를 모는 사람입니다. 타는 사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을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속버스 기사의 평균 나이는 51.3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이 43.8세인 걸 생각하면 한참 더 나이 든 분들이 핸들을 잡고 계신 셈이죠. 젊은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계신 분들은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면 2034년부터는 버스를 몰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탈 사람도 줄고 모는 사람도 줄고 두 층이 맞물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 방아쇠였습니다. 손님이 끊기자 회사는 버스를 줄였습니다. 예전엔 30분에 한 대씩 오던 노선이 3시간에 한 대로 벌어졌죠. 그런데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버스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러니 손님은 더 빠지고 그러면 또 한 대를 더 줄입니다. 줄이니까 안 타고 안 타니까 또 줄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가장 약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닿습니다. 버스가 끊긴 일부 농촌에선 병원 한 번 가는데 택시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면 소재지까지 나가는 데만 택시비로 수만 원이 든다고 하죠. 누군가에겐 표값 몇천 원 차이지만 누군가에겐 버스 한 대가 끊기느냐 마느냐가 곧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구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래도 난 KTX 타니까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부모님이 병원 가실 때 타시던 그 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끊깁니다. KTX가 서는 큰 역은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그 역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동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지막 한 구간을 이어주던 게 바로 버스였습니다. 실핏줄이 끊기면 손끝부터 괴사하듯 돈이 안 되는 변두리 노선부터 하나씩 끊깁니다. 그러니 이건 시골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구서가 우리 지갑으로도 돌아옵니다. 정부는 버스가 망하게 둘 수 없으니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데요. 전국 버스에 들어간 재정지원금이 2019년 2조 원에서 2024년 4조 1천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스를 타는 승객은 같은 기간 오히려 12.6% 줄었습니다. 돈은 2배로 쏟아붓는데 타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 밑빛 빠진 독을 결국 우리 세금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당장 서울 시내버스 한 곳에만 적자를 메우는데 1년에 8,900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티기만 하다가는 끊기는 노선은 노선대로 늘고 세금은 세금대로 세워나갑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기만 해선 안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돈이 안 돼도 끊으면 안 되는 길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노선법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멈춰있던 고속버스 요금도 평균 12.1%씩 단계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처럼 버스는 가격으로, 철도는 속도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균형만 맞춰줘도 무너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83만 원짜리 유령 터미널은 버스가 낡아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14년째 묶인 KTX 요금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소멸까지 겹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내 고향 버스로, 부모님의 병원길로,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는 아직 그 버스가 다니고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추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통장에 얼마 있어야 부자죠? 이 질문 사실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부자의 기준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데이터로 한국 자산 등급 8개 층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1층부터 8층까지 본인이 어느 층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등급표를 다 본 분들이 마지막에 깨닫는 사실, 한국에서 부자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 그 정답은 영상 후반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국 자산 8층 빌딩에 입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야 합니다. 등급을 뭘로 매기느냐? 이걸 안 정하고 들어가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기준은 단 한 줄입니다. 순자산, 통장에 있는 돈,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다 더한 다음 빚을 빼고 남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 빼기 갚을 것. 오늘 영상은 통계청이 2025년 12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합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서 가장 최신 공식 통계입니다. 집값이 포함된 숫자라는 점,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한국 가구의 평균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자산이 약 5억 6천만 원, 평균 부채가 약 9천만 원, 그래서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이 숫자,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구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진짜 한국 가구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100명을 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 4억 7천과 중위값 2억 4천, 이 둘 사이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자산 양극화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평균만 보면 다들 5억쯤 가지고 있구나 싶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가구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빌딩에 한 층씩 입주시켜 보겠습니다. 1층, 순자산 0원에서 1억 사이. 한국 가구의 하위 30%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닥입니다. 가장 아래 10%, 그러니까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마이너스 771만 원입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모인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큰 빌딩 입구도 못 들어온 가구가 한국에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2층, 순자산 1억에서 3억 사이. 흔히들 1억 모으는 게 첫 관문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순자산 1억이 한국에서 하위 30%를 탈출하는 선입니다. 1억을 넘기는 순간 자산 빌딩의 1층을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한국 가구의 57%,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가구가 아직 순자산 3억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1층과 2층, 이 두 칸 안에 한국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3층, 순자산 3억에서 5억 사이. 여기가 바로 평균 가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앞서 본 평균 순자산 4억 7천이 정확히 2층의 한 가운데입니다. 2층 가구들의 살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것.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얇고 자산 명세서의 큰 글씨는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집은 있는데 통장은 비었다. 3층 가구의 가장 흔한 풍경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가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1층, 2층, 3층입니다. 본인이 어디쯤 계신지 머릿속에 한 칸 정해두셨을 겁니다. 아, 나는 2층 끝자락쯤 되겠구나, 또는 3층 평균 근처구나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층부터는 아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서 하나가 바로 4층과 5층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자리입니다. 가장 두꺼운 허리, 가장 평범한 풍경. 그런데 여기서부터 풍경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층은 순자산 5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통계청이 한국 가구를 10줄로 세웠을 때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 이 4분위의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단순합니다. 부동산 한 채에 금융자산 1억 안팎, 차 한 대, 아이 하나, 매달 카드값 맞고 학원비 보내고 명절에 양가 봉투 챙기면 통장은 그대로. 그러나 빚이 줄고 집값이 조금 오르고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산이 천천히 자랍니다. 한국 사회가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5층으로 한 칸 올라가 보겠습니다. 순자산 7억에서 10억. 5분위 진입 직전 구간입니다. 풍경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산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부동산 옆에 금융자산이 살짝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칸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통계가 한 줄로 보여줍니다. 4분위 평균이 약 4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위 5분위 평균이 약 15억입니다. 한 칸 올라갔을 뿐인데 자산이 3배 가까이 뜁니다. 한층 올라가는 계단이 갑자기 절벽으로 바뀝니다. 4층에서 5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장 아래에 한국 가구의 대부분이 모여 있고 천장을 뚫고 올라간 사람들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산 격차가 단숨에 벌어집니다. 이게 한국 자산 분포의 첫 번째 절벽입니다. 6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자산 10억 진입선입니다. 정확히는 10억 5천에서 11억 사이가 상위 10%로 들어가는 문턱이고 한국 가구의 약 11.8%만 2층 이상에 살고 있습니다. 100가구 중 12가구. 친척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명절에 모이는 일가 친척 중에 2층에 도달한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한 비율입니다. 5층 위로 올라가는 게 그만큼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류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한 줄짜리 통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30대만 자산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대만 자산이 줄었습니다. 다른 모든 연령대는 늘었습니다. 2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 이상도 평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30대만 평균 자산이 3억 5,958만 원, 전년 대비 0.6% 줄었습니다. 0.6%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건 한 세대가 통째로 한 해 동안 한 발도 못 나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로 한 발 밀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7.9% 올랐습니다. 14억 8,890만 원. 30대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멀어진 자리입니다. 30대 저축액은 6,989만 원, 1.3% 줄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쉬어씀 인구가 33만 4천 명.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30대 실업자도 19.5%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뛰고 저축은 빠지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30대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30대인데 작년에 자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같은 자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한 해에 17.9% 뛰는 시장에서 월급으로 그 격차를 따라잡는 건 산수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비교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비교해야 한다면 작년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0.6% 뒤로 밀린 게 보통의 30대였다는 사실이 어쩌면 가장 큰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빌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층은 한국의 두꺼운 허리, 5층은 한 칸 올라가려다 절벽을 만나는 자리, 6층은 100가구 중 12가구만 도달한 상위 10% 문턱. 이 세 층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한 칸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4층에서 5층 사이에 자산이 3배 뛰는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벽 위, 진짜 상위 10% 위의 세계는 얼마나 다를까요? 한국 부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동네에 모여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강남 3구 45.5%. 이 한 줄이 7층과 8층의 풍경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자리를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층입니다. 순자산 10억에서 33억 사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상위 10%의 본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2층의 평균 순자산이 2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격차가 꽤 큽니다. 10억 갓 넘긴 가구와 30억 가까이 가진 가구가 같은 층에 묶여 있으니까요. 7층 가구의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의 아파트 한 채, 시세는 10억대 중후반, 거기에 금융자산 2에서 3억 정도, 자녀 사교육비 빠지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8층, 순자산 33억 이상부터가 한국 상위 1% 영역으로 추정됩니다. 그 위로 100억 넘는 고자산가가 약 2만 9천 명, 300억 넘는 초고자산가가 약 1만 명 있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300억 부자가 1만 명이라는 거죠. 0.02%입니다. 이쯤 되면 같은 나라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위 10%, 그러니까 7층과 8층에 있는 가구들이 한국 전체 순자산의 46.1%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인 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합친 다음에 그중 절반 가까이를 위에서 10명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90명이 절반을 나눠 가지는 구조죠. 이 46.1%라는 숫자는 통계청이 2012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산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해,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진짜 부자,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한국에 이런 부자가 약 46만 명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0.9%죠. 이 0.9%가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이 61억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은 별도이고 통장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만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 70.4%가 수도권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에만 45.5%가 몰려 있습니다. 한국 부자 2명 중에 1명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부가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지 한 줄로 보여주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자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위 10%는 평균 21억을 가지고 있고 부자 1명당 금융자산만 6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서 자산이 많은 60대, 70대 분들조차 매달 빠듯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실까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도 노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스터리의 진짜 단서가 나옵니다. 한국 가구가 가진 자산의 75.8%가 부동산입니다. 거의 4분의 3이 집과 땅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미국은 이 비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일본도 36%, 영국도 51% 정도인데 한국만 유독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5%,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6.3%입니다. 통장에 그냥 묶여있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0년에 43%였는데 지금은 46%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6%인데 한국은 24%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가구는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박아놓고 나머지의 절반은 통장에 잠재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은 의외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은 21억인데 매달 손해주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인 가구가 수두룩합니다. 7층, 8층에 살고 있는데도 매달은 빠듯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자산 등급표의 표면입니다. 1층부터 8층까지 다 둘러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따로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 한 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36.1%,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자산 총량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노인 셋 중 한 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8층까지 다 본 분들은 이쯤에서 직감하실 겁니다. 이 등급표가 진짜 부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기준은 다른 데 있구나. 그 정답, 다음 파트에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가구를 8개 층의 빌딩에 입주시켜 봤습니다. 1층 마이너스 가구부터 8층 33억 이상까지 컷오프와 라이프스타일을 차례로 짚었고 4층과 5층 사이에 자산 절벽도 봤고 8층 위로 솟구치는 강남 3구의 그림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자산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주변 어른들은 다들 빠듯하다고 할까요? 왜 부동산 한 채 쥐고 있는 60대 친척은 매달 통장이 비어간다고 한숨을 쉴까요? 이 의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진짜 정답으로 가는 마지막 단서입니다. 그 단서는 부끄럽지만 한 줄의 통계에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빈곤율 36.1%, OECD 평균이 14.2%인데 우리는 그 2배 반입니다. OECD 회원국 중 1위. 자산 등급표에서는 한국이 평균 순자산 4억 7천만 원의 나라로 보였는데 노후 빈곤율에서는 회원국 1위라는 말이 됩니다. 이 두 숫자가 같은 나라의 통계가 맞나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같은 나라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산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정답을 받겠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부자를 가르는 기준은 통장에 적힌 총액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자산 부자, 현금 거지의 나라. 이 한 줄이 36.1%라는 부끄러운 숫자의 정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이미 파트 3에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가구 자산의 75.8%가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32%입니다. 우리 자산의 4분의 3이 매달 한 푼도 안 낳는 벽돌과 콘크리트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상 평균 자산은 6억대까지 올라가지만 그 6억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라면 매일 잠은 그 집에서 자도 매달 통장에는 연금 몇십만 원만 들어옵니다. 자산은 8층인데 현금 흐름은 1층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가 들어와야 노후가 빠듯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연구원 부가조사가 나름 객관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8만 1,000원,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 6천원, 1인 가구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6천원입니다. 적정과 최소의 차이가 약 82만 원. 이 한 칸이 빠듯한 노후와 여유로운 노후를 가르는 실질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200만 원이면 빠듯하고 통장이 5억이어도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오면 여유롭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매달 200만 원이면 빠듯합니다.
통장이 5억이어도 매달 400만 원이면 여유롭습니다. 자산 총액이 2배 차이 나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2배 적으면 노후의 풍경이 정반대로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익숙해진 자산 등급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진짜 부자의 자리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니 두 분의 60대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계 안에 머무는 시나리오로만 그리겠습니다. 먼저 A씨, 60대 부부입니다. 강남에 자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시세는 약 15억 원, 금융자산은 1억 정도,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순자산만 보면 16억, 누가 봐도 8층입니다. 그런데 매달 부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사적연금을 더해 약 180만 원입니다. 부부 최소 생활비 21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자산은 8층인데 매달 풍경은 빠듯합니다. 외식 한 번, 손주 용돈 한 번이 부담이 됩니다. 다음 B씨 부부입니다. 같은 60대인데 수도권 외곽의 시세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작은 상가 하나에서 월세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부부 국민연금을 합치면 매달 통장에 약 400만 원이 꽂힙니다. 순자산은 약 8억, A씨의 절반입니다. 등급표 기준으로는 B씨가 분명히 아래층입니다. 그런데 매달의 풍경은 정반대입니다. 적정 생활비 298만 원을 넉넉히 넘기고도 여유가 남습니다.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가끔 부부 여행도 갑니다. 같은 60대, 동일 자산층이 아닌데도 결론이 또렷합니다. 자산 총액이 더 많은 A씨가 빠듯하고 자산 총액이 절반인 B씨가 여유롭습니다. 자산 등급은 표면이고 진짜 등급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숫자가 우리가 평생 들어온 순자산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매달 나가는 돈을 뺀 숫자가 진짜 의미의 등급, 즉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오해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A씨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A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산을 모은다는 말은 거의 자동으로 부동산 한 채를 산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했고 가장 많이 올랐고 주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또 부동산이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한 세대가 그 흐름 위에 올라타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A씨의 16억은 그 시대를 성실히 살아낸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한 채에 자산이 너무 압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꿀 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안을 들여다보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4%입니다. 미국은 56.1%입니다.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매달 배당을 낳을 수 있는 자산에 두는 반면 한국 가계는 금융자산조차 현금과 예금에 묶어둡니다. 한국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 예금 비중은 46.3%, 2020년 43.4%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동산의 75.8%를 묶고 남은 24.2%의 금융자산 중 절반은 또 현금과 예금에 묶입니다. 매달 돈을 낳는 거위가 자랄 자리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적 자산 형성 경로의 결과입니다.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 보관소였던 시대, 금융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못했던 시대, 노후를 준비할 만큼 연금 제도가 무르익기 전 은퇴를 맞이한 세대,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가 오늘의 36.1%입니다. 누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누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자산이 한 곳에 몰리도록 설계된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산 등급표 위에 새로운 등급표 한 장을 더 얹어야 합니다. 첫 번째 등급표는 우리가 이미 본 8층부 빌딩입니다. 통장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빚이 얼마 다 더하고 빼서 4억 7천이면 평균, 11억이면 상위 10%, 33억이면 상위 1%. 이건 표면 등급입니다. 두 번째 등급표는 매달의 빌딩입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 차액이 얼마인가? 부부 217만 원이면 최소 라인, 298만 원이면 적정 라인, 그 위로 갈수록 여유 라인.
이게 진짜 등급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이 살짝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내가 자산 등급표에서 본 내층은 4층인데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다시 계산하면 어디쯤일까? 내 부모님은 자산 등급으로는 6층인데 현금 흐름으로는 몇 층일까? 이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이미 오늘 영상의 핵심을 잡으신 겁니다. 통장 잔고 한 줄로 본인을 평가하지 않고 매달의 흐름이라는 두 번째 잣대를 손에 쥐신 셈이니까요. 70대 중반의 한 시청자가 비슷한 영상 댓글에 적어둔 한 줄이 있습니다. 연금 외에 매달 약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어 노후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적정 생활비 298만 원에 1.7배쯤 되는 수준입니다. 자산 몇 억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매달 얼마라는 한 줄이 진짜 노후의 풍경을 결정한다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는 다른 시청자들의 공감 표시가 100단위로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었던 답이 이 한 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자산 등급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는데 자산이 3배 필요하다는 잔인한 절벽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풀어야 할 문제는 통장에 얼마를 더 채울까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을 위해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한국자산 8개 층 등급에서 본인이 몇 층에 살고 있는지. 둘째, 4층에서 5층으로 한 칸 올라가는데 자산이 거의 3배 가까이 뛴다는 보이지 않는 절벽이 있다는 것. 셋째, 30대만 자산이 줄어들고 한국 부자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진짜 부자를 가르는 기준은 통장에 찍힌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 이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첫째, 본인 순자산을 점검할 때 총액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매달 들어오는 돈 빼기 매달 나가는 돈을 함께 적어보세요. 이게 진짜 본인의 등급입니다. 둘째, 자산이 부동산 한 채에 압축돼 있다면 노후 진입 전에 그 일부를 매달 돈을 낳는 자산, 그러니까 월세형 부동산이나 배당주, 연금 같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림을 미리 그려보세요.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5년, 10년에 걸쳐 천천히 옮기는 설계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지금 30대시라면 자산 절대액에 매이지 마시고 월 저축률과 첫 1억을 목표로 두세요. 이 영상의 레퍼런스가 됐던 한 영상의 댓글 1위가 진짜 1억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였습니다.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달 돈을 낳는 현금 흐름 자산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층마다 다 힘들고 다 시간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7층에서 8층을 넘보는 사람도 똑같이 숨이 찹니다. 그러니 본인 속도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 60대 시청자분이 남기신 한 줄이 제가 오늘 끝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연금 외에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면 노후가 편안합니다. 그 한 줄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진짜 8층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에 본인이 1층부터 8층 중 몇 층인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대략 얼마인지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 케이스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